자, 주목해봐, 이제.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나를 보세요. 몇 번째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번째? 몇 번째 했어? 오늘이 7번째죠? 아니다. 8번째. 수 근만 하면 10번이에요. 까마득한 것 같은데 금방 다 끝났지? 되게 여러분들 열심히 한 것 같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주고 잘 따라오고, 물론 중간에 도태되고 주저앉아버린 친구들이 있지만,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주고, 나머지 이제 2번이, 오늘 빼고 2번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현대사까지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알겠죠? 현대사 문제도 더러 시험에 출제되니까, 주로 시험에 출제된 것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2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문제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쟁점들,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마구 빨리 뛰어넘었죠? 고대, 중세, 근세 이런 내용을 정치 위주로 했지,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나머지 2시간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백선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 다 채워질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요번 주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좀 빡세게 해가지고 반드시 토요일 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62쪽으로 넘어왔어요. 62쪽. 책을 좀 보세요. 제목이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이에요.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 안 그래? 1945년 언제 해방이 됐어요?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어요. 그래서 8월 15일 이후 오늘날 역사까지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우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큰 그림, 큰 흐름 위주로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당분간 책을 보지 말고 필기 위주로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필기 위주로. 알겠죠? 종이 뒷면을 활용해서든지 필기를 좀 해서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1943년에 카이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라는 도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렸어요. 카이로 회담. 이 카이로 회담은 뭐냐? 우리가 아직 해방되기 전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이미 해방되기 전에 연합국 측에서, 그러니까 주로 누구냐면 미국, 영국, 중국 이 나라의 정상들이,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해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아직 해방되기도 전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보장해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최초 보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독립을 연합국 측에서 보장해줬을까?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 민족의 열렬한 독립의 의지를 봤죠. 옛날 3.1운동 때. 그래 안 그래? 1919년 우리는 3월 1일 날 그 당시 열강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독립시켜주진 않았지만은, 야, 저 조선족들이 얼마나 해방을 바라는지, 독립을 바라는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도라든지 또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이집트의 운동이라든지 필리핀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약소민족한테 영향을 줄 만큼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열렬했기 때문에 저것들 독립 안 시켜주면 큰일 낼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연합국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역량 때문이기도 하다. 독립을 처음 보장해 준 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무장 독립 전쟁들을 봤잖아. 그래 안 그래? 예, 식민지가 된 이후 10년대부터 국내와 국외에서 처절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항쟁이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을 직접 상대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놈들과 싸웠었고, 특히 이제 1940년 충칭에서 김구가 만든 독립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광복군이었죠. 이 한국 광복군은 미국과 손잡고 또는 영국 군대와 손잡고 나중에 이제 연합군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단 말이야. 이런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가 열강들한테 반영돼서 최초로 카이로에서 이건 누구라고요? 미국, 영국, 중국의 순애들이,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제스 이런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줬다. 알겠죠?
그런 뒤에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얄타 회담. 이 얄타 회담은 그동안 2차 대전 때 참전하지 않고 있던 소련이 참전하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소련의 2차 대전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알겠죠? 참전 약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8월 15일 직전에 45년 7월 달에,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포츠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보장해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야. 재보장한 거야. 재보장.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 카이로에서 했던 한국에 대한 독립을 다시 한번 재보장하고, 이거 보세요. 한 달 뒤면 지금 일본이 항복해.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항복하지 않은 놈들이 일본이야. 먼저 이탈리아 항복했고 독일도 항복했고 다 항복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놈들이 일본이에요. 그 일본한테 야, 너네 이제 곧 있으면 너네들 숨 떨어져. 바로 항복해. 안 그러면 너네 뭘 투하하겠다고? 원자폭탄 투하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포츠담 선언. 알겠죠? 그래서 일본에 뭘 요구했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알겠죠? 그 내용이 바로 포츠담 선언이었다. 다시 맨 먼저 뭐였어요? 카이로, 그 다음 뭐? 얄타, 그 다음 뭐? 포츠담 선언. 이 순서를 좀 알아둘 것. 그 중에 의미가 있는 건 뭐라고요? 카이로 선언은 최초의 독립 보장이었다. 그 다음 얄타는 소련의 참전이 약속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에서 최초의 독립을 보장했었는데 그 보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다.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련의 참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 소련 놈들이 우리나라 반을 먹었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연합국과 함께 소련이 참전의 약속이 안 돼 있다면 어쩌면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역사와 이렇게 직접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게. 다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순서 뭐라고? 카이로, 그 다음 뭐? 얄타, 그 다음 뭐? 포츠담. 그 중에 최초 독립보장보다 카이로, 그죠? 최초의 독립보장을 다시 재확인한 건 뭐라고? 포츠담. 특히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실 거 됐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1945년 드디어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참전하게 되고 원자폭탄이 투하되게 됐어요. 먼저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에, 그죠? 일본 히로시마에, 그 다음에 역시 또 나가사키에, 우리가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그 나가사키예요. 이렇게 해서 원폭 투하를 당하고, 이렇게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을 2번씩이나 두들겨 맞고 결국은 항복을 다 하게 됐어요. 일본이 항복하게 되자 소련이 잽싸게 참전한 거야. 한반도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련은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38선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알겠죠? 근데 미국은 아직 우리 한반도에 오지도 않았어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 소련하고 약속을 얄타회담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야, 너네들이 참전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군을 소련이 몰아내는데 우리 미군하고 함께 몰아내는데 어디까지 내려와라는 그 협정이 안 맺어졌어.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야, 너네 내려오지 말고 38도선에서 멈춰라고 38도선을 가른 거야.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9월 달이 돼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련이 급하게 한국을 다 차지하게 생기자 미국이 부랴부랴 38도선을 책정하고 38도선 이남은 우리 미국이 점령할 테니까 38도선 이북만 소련이 점령해라. 이렇게 해서 38도선을 긋고 이렇게 그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결국 뭐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결국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는 그 방송의 천황이 항복을 하는 그 당시 히로히토 천황인가요? 이 천황이 항복을 하는 방송 원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잘 들어오면 짐이 우리 일본 인민들과 우리 일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연합국의 항복 요구를 연합국의 제의를 수락하노라 이런 식으로 항복한 거야. 알겠죠? 내용을 들어보면 항복은 항복인데 어떤 거예요? 짐은 너네들이 싸우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너네들처럼 싸우다가는 원자폭탄 두들겨 맞고 우리 국민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이 야 군인들 너네 미국하고 싸우지 마. 내가 항복을 하라고 허락해 줄게. 너네들 항복해 라고 천황이 항복을 하는 방송을 하면서
지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누구한테? 그 당시 군부한테. 알았어요? 자기는 입장이 쪽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밀어주고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한 그 원흉이 바로 누구야? 천황이죠.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천황이 아니야. 일본 천황이 책임자예요. 근데 그 일본 천황이 자기는 한 발 쏙 빠져가지고 야 우리 일본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짐이 너네들이 항복하도록 허락하노라라고 자기는 전쟁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알겠어요? 유체이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 발 쏙 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도 이탈리아도 전쟁의 원흉들, 전범들을 전부 다 전범 재판해가지고 숙청했는데 일본만 전쟁의 원흉이 살아있다니까 지금 천황의 그 후손이 살아서 일본 천황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처럼 생발악을 하는 거야. 아직도 군국주의가 말살되지 않았어. 독일은 나치즘이 다 없어졌어요. 알겠죠? 독일 지배층 사회에서 나치즘이 없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군국주의 후예인 아베 총리가 지금도 독도는 쟤네 땅이다 하면서 말이야. 신카쿠 열도니 저 북쪽에 있는 그 섬들, 산린섬 이런 것들을 진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그 당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항복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짐이 보건대 우리는 포츠담 선언의 항복 요구를 수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쏙 빠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천황이 살아남아 있어요. 전쟁의 원흉이 지금까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이렇게 동북아에서 아주 악동으로 나쁜 나라로서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우리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주 좀 더러워요. 껄쩍지근하죠? 해방이 어때요? 해방이 정말 우리 김구 선생이 끌고 있던 한국 강복군이 그 군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손으로 태극기를 세우고 우리 손으로 일본놈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38도선 이북에는 누가 왔다고? 소련군이 와서 일본놈들을 몰아내고 38도선 이남에는 누가 왔어요? 미군이 와서 일본놈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연합국 승리의 산물로 해방을 어떻게 된 거야? 얻은 셈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의 해방은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의 가열찬 독립운동에 또 우리 민족 희생의 항쟁의 대가로서 우리가 쟁취했다라는 점도 물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지난 시간까지 열렬히 봤지만은 그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보니까 결국 뭐냐?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 그 독립운동의 쟁취물로서 해방이 쟁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뭐라고? 연합국이 2차 대전에서 그죠?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선물로서 승리의 산물로서 우리한테 해방이 주어진 것이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얻었어요. 해방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때? 해방된 우리 조국에 해방된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발언권이 셀까 약할까?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지금까지. 그 뒤에 어때요? 그 뒤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죠. 잠깐 미군이 해방 이후에 3년 뒤에 미 군정을 끝내고 철수해버렸어요. 그 틈에 그냥 또 누가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했죠. 그 이후 미군이 지금 60년 넘게 우리 남한에 진주가 있다니까. 미군 사령부도 있고 알겠어요? 합참의장이 미국 사람이고 연합군으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상태다, 전쟁 상태가 아니다? 전쟁 상태예요. 전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휴전돼 있는 거야. 휴전. 그래서 현재는 어때? 이 휴전 상태를 전쟁을 끝내버리자. 종전. 그리고 이제 절대 싸우지 않게 남북한에 평화회담을 맺자. 그래서 평화 상태로 바꿔야 돼. 그래야 전쟁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전쟁이 날 위험이 있는 것은 지금 전쟁이 종전된 거야, 휴전된 거야. 잠깐 싸우다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지난번에 쉬기로 했지.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휴전회담을 뭘로 바꿔야 돼? 종전회담으로 바꿔야 돼. 그런 다음에 평화회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은 민족끼리 뭔 짓이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꼬나보고 서로 적대감정을 가지고 서로 총칼로 위협하고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정부야라고 정부를 규탄하고 북쪽에 있는 애들은 북한 주민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3대 부자 세습에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이런 휴전 상태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시대에 이런 긴장관계, 이런 휴전 상태, 이런 전쟁 상태를 종결지어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손들이 또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하러 다니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고 너무나 한심해 애들한테 통일이 돼야 됩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통일을 필요가 없어요. 통일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북한 주민은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서 걔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있어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박근혜 그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그런 저급한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정부에 또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통일로 이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민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분단 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고통에서 좀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이 곧 우리의 해방이었지만 결국 이 해방은 뭐냐? 무엇으로 이어진다?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알겠어요?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거기 교재를 좀 보세요. 62쪽 나왔죠. 카이로 회담, 야알타 회담 순서대로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그리고 1945년 8월 9일 날 이 날짜를 좀 잘 기억하세요. 일본이 해방한 게 몇 년이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8월 15일이죠. 근데 소련이 참전한 게 며칠이에요? 8월 9일 날이야.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거저 날로 먹었죠. 누가? 소련이. 어디를 날로 먹은 셈이에요? 북쪽을 날로 먹은 셈이야. 소련은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알겠어요? 다 망한 일본을 살짝 들어와서 살짝 소련이 잽싸게 들어와서 날로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됐다. 됐죠? 넘어가.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그 12월까지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이 당시 우리 한반도 정세입니다. 해방 전후에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극렬한 이념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대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접하게 될 그 이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우리가 괜히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같은 동족끼리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또 같은 남한 안에서도 한편은 좌빨이라고 알겠어요? 좌빨이라고 주로 통일 지향 세력을 종북이니 좌빨이니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반대편은 뭐라고 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보수, 수구, 꼴통, 꼴보 막 이러면서 서로 격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쓸 때는 이념을 이렇게 씁니다. 맞죠? 맞나? 이상해. 내가 하도 안 썼으니까.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 이념이 언제 생겼냐 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은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 때 우리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또 뭐가 있죠?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 말고 또 뭐가 있지? 평등이 있어. 평등. 그리고 파괴가 있어. 파괴. 세 가지가 프랑스 혁명 이념이야. 프랑스 혁명 국기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죠. 이 세 가지 색깔이 자유, 평등, 파괴를 상징한데 오늘날 이발소에 가면 그런 표시가 돌아가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도 그냥 그래. 근데 그것은 프랑스의 국기나 러시아의 국기도 비슷해요. 순서만 달라. 색깔의 순서만. 알았어요? 근데 이 이념, 자유, 평등, 파괴 이 이념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프랑스 왕을 죽이자. 그리고 루이 14세를 청하고 새로운 공화정을 세우자라고 한 사람들은 주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공회라는 의회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국회처럼 의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 국민공회 의회의 왼쪽에 앉아 있어서 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자코뱅이라고 불렀어. 자코뱅. 해봐 말로 뭐라고? 자코뱅. 알겠어요? 이 자코뱅들이 주로 뭐냐? 주로 이 사람들은 좌익이라고 그래. 좌익. 이거 봐.
마치 부채살처럼 의원 의석이 분포가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부채처럼 생겼잖아. 그 부채의 왼쪽 날개라고, 이게 익자가 날개 익자거든. 왼쪽 날개로서 좌익이라고 그러고, 이 좌익은 뭐냐면 이 중에 자유평등 박애 가운데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평등 지향적인 사람을 좌익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지롱드라고, 지롱드당. 그래서 이 지롱드들은 주로 뭐냐? 우익이요, 우익. 알겠죠? 우익. 그래서 우익은 평등 말고 뭘 지향해? 평등 말고 뭘 지향해? 자유. 그래서 자유 뒤에 이게 숨어 있어. 경쟁. 자유 경쟁을 강조해서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익. 그 다음에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좌익. 이렇게 좌우라는 이념이 생겨난 게 프랑스 혁명 때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이 이념을 온 인류한테 고르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고르게 확산시키자. 알겠어요? 형제애를 가지고, 이 박애는 사실은 뭐냐? 형제입니다. 형제. 동포의 형제. 그래서 이 형제의 정신으로 이런 이념을,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그런 산물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고르게 확산시키자. 이런 의미가 바로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혁명 당시에 생겨난 혁명 산물로서 이념이 생겨났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념이 이거 보세요. 이것이 사회 체제에서는 뭐냐? 사회 체제에서는 그 이후에 좌익은 주로 사회주의 체제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익은 주로 뭐냐?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 알겠죠? 자본주의를 옹호하게 됐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칼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이와 같은 좌익적 평등의 바탕을 둔 이 생각을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했는데, 그죠? 마르크스에 의한 사상이 그 이후에 레닌에 의해서 소련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고? 우리 다 배웠잖아. 소련에서 무슨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 사회주의 혁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했죠.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했죠. 그죠? 자,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18세기에 영국에서, 그죠? 산업혁명의 결과물로서 자본주의가 이미 발달했으며, 그래 안 그래? 이미 19세기에는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로?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해 왔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시장에 물건 내놔서 잘 팔려서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한 게, 자유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돈을,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게, 경쟁 체제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미덕이다라고 하는 게 자유 경쟁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익적 사고야. 우익적 이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19세기 이후로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볼세비키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다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1900 몇 년대, 20년대에 전파돼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게 됐다. 열광. 왜?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해. 3.1운동 때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 열강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소련이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야, 농민이야, 일어나라. 우리 소련이 무기도 대주고, 우리 소련이 그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는 해방되기 전에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 있었어요. 즉, 사회주의 사상은 뭐냐? 자,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노동자들이 핍박받고, 우리 농민들이 토지조합사업 또는 산미 증식계획으로 쌀 뺏겨 땅 뺏겨 했던 농민들 아니야? 그 농민들이 결국 이 사상에 빠져들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남한의 이념적인 우리가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보자. 무슨 스펙트럼? 이념의 스펙트럼이에요. 말로 한번 해봐. 뭐라고? 이념의 스펙트럼. 여러분, 빛이 쫙 스펙트럼에 비춰지면 어때요?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분광이 되죠. 그것처럼 1945년, 빨리 앉아 임마, 카메라 가리니까.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해서 우리 남한 사회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마치 스펙트럼에
빛을 통과시켜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갈라진 것처럼 그 당시를 보면은 우리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극좌라고 합니다. 극좌. 오케이? 가장 극렬한 좌익 세력. 그러니까 평등지향적인 사람들. 어떻게든 예,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알겠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등지향적인 세계를 만들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극좌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 북한 빼고 북한은 이미 다 공산화 돼버렸잖아.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됐잖아요. 근데 남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제예요. 남한에서는 가장 빨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러면 안 되지. 박정희도 빨겠어요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박정희도 빨겠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빨간 사람은 박헌영이에요. 말로 해봐. 누구라고? 박헌영이야. 오케이? 박헌영. 알겠죠? 가장 극우적인 생각. 이 당시 이제 극우적이라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남한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있으면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옹호하고 일본 놈들한테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알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지지하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쌀도 보내야 돼.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 다 전쟁에 쏟아내야 되라고 선동가 다닌 놈들이 있어서 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 안 그래? 완전 친일파 중에서도 극우적인 친일파가 있었는데 그런 놈들이 바로 누구냐? 극우가 이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난리도 아니에요. 진해 사장이 그랬거든. 지금 동아일보, 지금 조선일보 사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장이 이런 놈들이에요. 김성수. 말로 해봐. 누구라고? 김성수. 오케이? 말로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김성수. 당시 김성수는 일제시대에 경성방직회사라는 엄청난 큰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고려대, 동아일보를 전부 다 인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족고대거지만 고대도 원래는,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사립학교였다는 걸 알아야 돼. 김성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친구가 역시 송진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 친일파들이야. 알겠죠? 완전 친일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극우적인 사람들이고 또 극우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극우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이승만. 알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승만은 누구한테 기대고 있었어요? 원래 외교론에 기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한테 기대고 있었죠. 친미적인 이런 그 극우 사상가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중도 좌파는 좌파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좌파가 아니라 중도 좌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도 좌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름을 이제 듣게 되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운형. 예, 또 뭐 여운형 이외에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가 있는데, 중도 우파에는 이 사람이 자꾸 나와요. 김규식이야. 김규식. 알겠어요? 김규식이 중도 우파쯤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김규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구입니다. 김구. 알겠어요? 김구도 우파야. 김구도 우파. 그래서 이렇게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렇게 이념의 스펙트럼을 보자면 가장 오른쪽에 김성수, 송진우,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실제로 친일파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일적인 친일파들이고 여기는 뭐냐? 친미. 알겠죠? 친미, 친일적 이런 사람들이 극우적인 정권을 세우고 있다. 주로 독립운동을 열렬히 했던 사람들은 이 세력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이쪽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냐? 좌익들은 주로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농민과 노동자의 기반을 두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과 함께 일본들 몰아내는 해방투쟁을 병행하자라고 했던 사람들 아닌가? 내 말 이해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 우파였던 김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독립운동에 많이 헌신했어요. 그죠? 그래서 외교론에 기대거나 아예 친일에 기대서 일본 놈들한테 기댄 이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막상 해방을 이루는 그 해방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온 사람들은 북한은 누가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북한은 뭐가 됐어?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그죠? 북한은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이 소련군의 그 일원으로서
당시 소련군 불군 여단 88여단인가 거기 장교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누구야?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우리가 동북항일연구원에서 배웠죠? 그 김일성이 소련 영내로 해산 사건 이후로 소련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죠? 소련 가서 소련군이 돼가지고 아예 김일성이 들어왔었어요. 이 김일성 일파가 옛날 뭐라고요? 갑산파였다. 그래 안 그래? 갑산파. 무슨 사건을 일으켰던 갑산파라고? 에? 어디를 쳐들었다고 그랬죠? 모든 독립운동들이 씨가 말랐을 때 만주에서 우리 그 함경북도 갑산 보천보를 습격했던 무슨 사건? 보천보 사건. 알겠어요? 그 갑산파들이 소련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북한을 세우는 주도 세력이 얘네들입니다. 갑산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오쩌둥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나중에 1949년에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냈던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남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애남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김일성을 따라갔지만 원래부터 김일성 이전에 소련에서 소련의 좌익으로 사회주의로 하려고 했던 소련파가 있었던 소련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 북한을 건국했던 북한 건국 세력들이야.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의 비극이, 우리 남한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남한에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남한에 있던 사람 가운데 극좌,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뭐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누구냐면 요 사람들이 건국이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결국 뭐예요? 남한에 있던 박헌영은 어디로 갔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야? 북한에 가서 남노당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남한에서 남한노동당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전부 다 숙청당해요. 박헌영은 6.25 이후에 야 남한에서 너네들이 말이야 무장 봉기해가지고 6.25 일으키면 너네들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새끼들아 우리 속았어 해가지고 이 박헌영한테 그 죄를 물어 숙청당해요. 소련파 연합파도 전부 다 숙청당하고 결국 지금은 누구만 살아남았냐? 갑산파 중에서도 강경파만 살아남았어요. 이들이 지금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그 호위 무사들이 전부 다 여기 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람들이야. 알겠나요? 이게 북쪽 사정이라면 남쪽은 뭐냐? 이 박헌영은 북한으로 가버렸어. 6.25 전쟁 이전에 가버렸고 여운형은 피살당했어요. 김구도 피살당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남한은 왼쪽에 섰던 사람들은 모조리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결국은 피살당하거나 해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이 국민들은 하는 수 없이 센 놈한테 붙었어. 그러니 얘들아 이게 바로 국민이고 이게 바로 지배층인데 이 국민과 지배층 사이에 생각이 같냐 다르냐? 달라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자. 얘들아 봐봐. 맨 초대 대통령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어요. 봐봐. 이승만. 좀 이따 할 거야 이거. 이승만 다음 대통령 누구였어요? 이승만 다음에 누구였어? 이승만을 쫓아낸 게 무슨 혁명이었어요? 4.19 혁명이었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몰아내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은 윤보선이라는 사람이야. 윤보선. 그리고 실제로는 이때 장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는 내각 책임자니까 총리가 대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 정권이 있었는데 그냥 그 다음에 61년에 뭐가 일어났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결국 5.16을 일으켰던 누가? 박정희가 대통령 돼가지고 박정희가 그 뒤 대통령을 18년 동안 해먹었어요. 권력을 18년 동안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하고 이승만이 대통령을 해먹은 연수를 합치면 한 30년 넘을 거야 아마 두 명이. 무슨 말 알겠어요? 봐봐. 그래서 이승만은 바로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누가 빨간색이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방된 그 당시에 박정희는 좌익이었어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좌익이었다니까. 그 좌익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여수 순천에서 여순 그 좌익에 의한 좌익 군인들에 의한 반란 사건이랍니다.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정희야. 근데 이 박정희가 자기 동지들, 공산주의자들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부한테 꼬질러 버려. 우리 군인 안에 왼쪽 좌익 이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그거 다 일러 바친다.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제를 받았어요. 처형당하지 않고. 그런데 군대에서 그 계급장 떼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유교가 터져가지고 우리 남한의 군인 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박정희를 불러들였어. 그래서 박정희가 군대에 있다가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박정희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다음에? 해봐. 최규하입니다. 최규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죠? 최규하. 잠깐 대통령인데 어쨌든 대통령이야. 최규하를 몰아내고
최규하를 옆구리 찔러서 그만두게 만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놈이 바로 누구예요? 너무나 유명한 전두환이 2번이나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 알았어요? 전두환이 2번이나 대통령 해먹고 3번은 최규하의 남은 임기를 해먹고 그 다음에 법을 바꿔서 7년 단임제로 혼자 또 한 번 더 해먹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전두환 다음에 누구였어요? 전두환 친구? 전두환 친구 누구야? 노태우야. 알죠? 알죠? 이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이 사람만 빼고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산 증이냐? 나만의 살아있는 산 증이냐? 전부 다 얼굴 알고 실제로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는 사람들. 노태우 다음에 누구였어요? 노태우 다음에 노태우한테 그동안 민주화운동했던 김영삼이 항복해버려. 그래서 3당 합당을 합니다. 이게 90년 유명한 3당 합당. 그래갖고 노태우 밑으로 들어가. 누가? 김영삼이.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합니다. 김영삼. 친구 김대중을 배신하고 저쪽 편으로 들어가 버린 셈이죠. 그리고 김영삼 다음에 누가? 김대중. 김대중 다음에 누구예요? 김대중 다음에 누구야? 노무현이죠. 노무현. 그래서 우리는 이 김대중, 노무현 이 기간 동안에 그나마 뭐라고? 민주화가 진행됐다. 독재 정부가 무너졌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독재, 그 다음에 박정희 독재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을 독재라고 그러고 전두환 독재라고 해요. 전두환. 그래 안 그래? 전두환도 권위주의적인 정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민중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돼서 독재 정권,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죠. 봐봐 얘들아. 남한이 해방된 이후에 지금 1945년 해방돼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이죠. 60년 넘게 지금 정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런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승만, 친미, 윤보선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박정희 결국 뭐야? 일본군 장교였어요. 일제시대에. 알겠어요?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고 대구 사범학교 나와서 그 만주 군관학교 있다가 혈서를 썼어.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원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편입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교가 됐어. 그런 친일파야. 그 후배 똑같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 최규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박정희의 얘가 육사 그 몇 기인가 8기인가라면 얘가 육사 11기인가 그래. 그래서 이 박정희가 전두환이 박정희의 후배고 그 동기고 이 사람들 여기까지 전부 다 군사독재입니다. 군사독재. 그리고 겨우 김영삼이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이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때부터 뭐라고? 문민정부라고. 말로 해보자 뭐라고? 문민정부. 김대중은 무슨 정부라고 그랬어요? 김대중은? 무슨 정부? 응? 김대중은? 참여정부였죠. 참여정부. 그래 안 그래? 참여정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냐 성격이 이 두 사람을 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좌빨이라고 그래. 좌빨. 천만의 말씀이야. 좌익이 아니야. 여기쯤 있는 사람이야. 이념의 스펙트럼 속에서 볼 때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김구와 비슷한 계열이에요. 어떤 면에서 김구랑 비슷하냐면 김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 안 된다. 우리 가서 같이 회담을 하자. 라고 김일성을 만나러 이 두 친구가 건너갔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뭐예요? 남북협상이죠. 김규식. 남북협상을 누구랑 하러 갔다고? 김규식이 38선을 건너서 김일성, 김두봉하고 같이 회담을 합니다. 야, 우리 분단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우리 통일을 하자.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돌아오면서 나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그 유명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공통점이 뭐야? 북한에 건너갔어요. 가서 직접 누구를 만났어요? 김일성을 만나거나 김정일을 만나고 왔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지 좌측이 아니야. 이념적 스펙트럼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쪽도 우파였다. 중도 우파쯤 되는 사람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8.15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남한의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 프랑스 혁명 때도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프랑스 혁명 그러면 로베스피에르 그러면 아주 유명한 공포정치의 주인공이죠. 이 공포정치의 주인공 로베스피에르도 역시 좌파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어.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결국은 배신당해가지고
숙청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테르미도르 반동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다가 프랑스 혁명이 오른쪽으로 와버려요. 오른쪽은 무슨 혁명이야? 왼쪽은 사회주의 혁명이지만 오른쪽은 무슨 혁명이에요? 자본주의 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에 의한 자본주의에 의한 그런 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완성되지 못한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혁명을 완성시킨 사람이 레닌이었어요.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이게 바로 무슨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러시아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혁명 따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지금도 어때? 이념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념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죠? 이념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이념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알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구나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말해요. 환경 문제 또는 뭐 그 전 지구적인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핵 공포로부터,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뭐 기술의 진보가 인류한테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념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먹잘 것도 없는 이런 이념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쏟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에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돼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재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